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봄당 김준현입니다. 아유, 상큼해요. 네. 이렇게 상큼하게 하셨어요. 지금은 한겨울이지만 네. 새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름을 한번 지어봤고요. 또 곡 중에 캐릭터 이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다룰 두 편의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이 겨울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이란 왜 존재하는가?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네. 봄이 있기 위해서 겨울이 있다. 네. 그래서 겨울이 들으면 약간 섭섭할 것 같아요. 겨울은 봄의 전초전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새봄당 이거 지어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희에게 네. 캐릭터 이름이기도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울일수록 더 우리가 좀 따뜻한 느낌을 받고 싶어 하는데 네. 그 따뜻한 느낌이 단순히 이제 물리적인 어떤 온도 이런 게 아니라 마음에서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바로 거기에 딱 어울리는 그런 네.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에서 가장 따뜻한 겨울 풍경들이 펼쳐진다고 볼 수도 있는.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에 정한 것은 네. 예수님의 깊은 뜻도 있으시겠지만 네. 이렇게 추운 겨울에 한 번쯤은 따뜻하게 온기를 나누라고 크리스마스가 겨울에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 감독님도 크리스마스를 그 즈음한 그런 영화들을 많이 만드시는 맞습니다.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 주제는 임대형의 따뜻한 겨울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바로 임대형 감독의 어떤 두 편의 작품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네. 바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억에 생생하신 작년 영화 중에서 뭐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윤희에게라는 작품이고요. 또 그 전에 그 데뷔작으로 만들었던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까지 네. 두 편 다 겨울이고 네. 두 편 다 따뜻하고 네. 두 편 다 여러분께 소개드리고 싶은 네. 그런 또 추천작입니다. 전 윤희에게는 뭐 익히 많은 사랑을 받아서 알고 있었지만 네. 이번에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트 모라는 작품이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네. 소개해 주셔가지고 두 편을 딱 보는데 아 이것은 한 감독이 만들어낸 유니버스 안의 두 편의 영화다. 아, 되게 비슷한 점이 많고요. 뭐 둘 다 충청남도가 그 충청도가 네. 배경인데다가 네. 뭐 여러 가지 공통점이 많고 맞아요. 여행을 간다는 점, 맞아요. 뭐 부모의 옛 사연을 캐낸다는 점 많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MCU처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처럼 여기는 임시유가 아닌가. MCU. 네. 네. 감독님 임시유. 네. 네, 네. 이런 개그는 하면 안 돼요. 네. 네.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반대교사로. 임대영 감독님의 시네마틱 유니버스 안에 두 편의 세계가 있고 같이 공존하고 있는 세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 많을 뿐더러 네. 임대영 감독님께서 만드는 캐릭터 자체가 같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처럼 네. 따뜻한 사람들, 맞아요. 배려하는 사람들, 이해하는 사람들이어서 영화 두 편을 보는 내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사실 두 작품을 어떻게 보면 공통점도 많고 다른 점도 많은데 일단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 영화 자체가 뭐라고 그럴까 약간 이렇게 매끈한 영화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소박하면서 어떤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징하게 울리는 그런 어떤 소박한 아름다움이 제대로 있는 영화가 아닌가? 네. 보고 나면 약간 좀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희에게라는 작품은 굉장히 매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려한 작품이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작품인데 어떻게 보면 스타일은 두 작품이 굉장히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적으로 겨울을 다루고 있고 또 그 안에서 펼쳐지는 것은 결국 아버지 어머니 세대와 딸 아들 세계관의 얘기인데 윤희에게서는 이제 모녀 관계를 다뤘고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에서는 부자 관계를 다뤘잖아요. 세 번째 영화는 남매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어찌됐건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답게 소담스럽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면 네.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의 그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아들이 영화 감독 지망생으로 나오고 영화를 찍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영화를 같이 찍죠, 아버지와 네. 아들이. 그리고 윤희에게도 역시 카메라라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뷰파인더로 뭔가 들여다보는 아들과 딸이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이해하기 그렇죠.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는 설정이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아서 어쩌면 이 임대영 감독님은 뭔가 우리가 보고 느끼고 영화를 만들고 사진을 찍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세대와 세대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런 따뜻한 마음 같은 것들을 영화에 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뭐 둘 다 형식적으로 로드무비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제가 굉장히 임대영 감독님의 영화들을 좋아하면서 다음 영화를 또 기대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독립영화계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스타일의 재능과 스타일이기도 해요. 네. 그런 걸 또 말씀드리면서 또 생각나는 것이 뭔가 하면 이런 정도의 영화라면 이제 기능적으로도 보통 악당이라든지 인물을 세게 묘사하거나 악역 같은 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독립영화든 주류영화든 간에 세상이 뭐 원래 그렇게 악한데 뭐 세상엔 더한 일도 있는데 뭐 라는 핑계를 대고 영화에서 극악무도하거나 어떤 굉장히 잔인하거나 혹은 굉장히 야비하거나 이런 것들을 즐겨 묘사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영화는 그 반대편에서 어떤 빛을 보여준다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고요.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제 소설의 온도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어떤 평론가가 저한테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 임대영 감독의 영화 역시 온도가 굉장히 따뜻한 36.5도, 37도 정도의 온도가 체온 아닌가. 정도. 네, 그래서 네. 영화를 보는 내내 한겨울이라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따뜻한 느낌, 포근한 감촉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보고 나면 참 기분 좋아지시지 않을까 싶고요. 자, 두 편의 영화를 추천해드리면서 네. 일본 브리핑을 기대합니다. 일본 브리핑 제가 오늘 자부합니다. 오랜만에 또 하나 걸작이 네, 네. 나왔고요. 네. 영화를 보다가 임대영 감독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영화에서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충청도 영화의 특징 같은 걸 해볼까? 충청도가 배경이고, 그렇죠. 근데 뭐 특별히 사투리가 나오진 않아가지고 네. 그것도 약간 캔슬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이다 하고 발견을 했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홈쇼핑 분위기를 한번 마련해 봤고요. 네네, 이 조합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새로 만들어낸 담배 3종을 판매를 하려고 하고요. 각 담배에 얽힌 이야기와 담배 특장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담배, 짐 자무시 담배입니다. 네. 이 담배는 커피와 함께 해야지 굉장히 맛있습니다. 커피와 시가렛이라는 영화 때문은 아니지만 때문인 것 같은데요. 커피를 꼭 함께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담배 사시면 오하이오 블루팁 섬량 서비스로 드립니다. 깨알 같다. 네. 네. 이 오하이오 블루팁이라는 성냥을 가지고 시를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패터슨 씨라고 그분이 어떻게 썼냐 하면 당신은 성냥이 되고 나는 담배가 되어서 혹은 당신이 담배가 되고 내가 성냥이 되어서 키스로 함께 불타오르리라 뭐 이런 식의 시를 쓰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짐 자무시 감독에게 담배란 시적인 순간인 것 같아요. 불타오르고 활활 타오를 때 그 순간을 캐치하기 위해서 담배라는 매개체를 영화에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란 영감을 주는 시적인 대상이다 라는 생각에서 짐 자무시 담배를 저희가 개발을 해봤습니다. 이름 들어가는 담배는 저 오마샤리프밖에 모르는데. 네. 짐자무시도 제가 새로 있군요. 개발했고요. 또 하나 또 담배, 두 번째 담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봉담배입니다. 네. 봉준호 감독님을 오마주해서 만든 담배고요. 네. 첫 번째 특징이 변기 위에서 피우면 근데 맛있어요. 그림이 꼭 화투창처럼 생겼어요. 네. 네. 착각이에요. 네. 변기 위에서 네. 약간 물난리 난 변기 위에서 피우면 기생충.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질 수 있고요. 네. 인류 마지막 담배가 바로 봉담배이기도 합니다. 팔국열차라는 영화를 보시면 마지막에 한 개비를 아끼면서 피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 역시 봉담배이고요. 그리고 영화 마더에 보면 그 담배를 꼬나문 신부가 그 김여자 씨 따귀를 올려 붙인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너무 강렬해서 찾아봤더니 왜 그렇게 설정을 했느냐 했더니 봉준호 감독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담배를 피는 임산부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강한 설정 같은 것들도 어쩌면 봉준호 감독에게 그런 순간이라는 것은 어쩌면 계급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인간의 생존과 존재와 인간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굉장히 담배라는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에서 이정은 씨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두 번째 담배 봉담배 준비해봤고요. 네. 세 번째 담배는 대형 담배입니다. 이건 저 빅사이즈군요. 네. 임대형 담배이기도 하고요. 네. 임대형 감독 그 영화를 보니까 담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두 편 다. 담배를 많이 피기도 하고 그래서 감독님이 그런 인터뷰도 하셨어요. 자기에게는 담배는 굉장히 중요한 기호식품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기호식품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하셨는데 그래서 대형 담배 특징은 부자지간 맛담배 가능하고요. 그 미스터 모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약간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모녀지간도 가능하죠.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네. 모녀지간은 좀 이따 나옵니다. 아, 나오는군요. 네네. 네. 네. 두 번째 특징 라이언 고슬링처럼 피워야 맞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미국 영화 배우인데. 계속 한 남자 캐릭터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흉내를 내면서 담배를 막 할리우드 배우 중에 이렇게 담배 피는 사람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그 배우가 바로 라이언 고슬링이고 실제로 그 오정환 배우가 임대영 감독한테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감독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써도 되겠느냐
동의를 구해서 대사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특징입니다. 눈밭에서 피우면 맛있습니다. 근데 꼭 있어야 되는 요건이 딸이 빌려주는 라이터. 딸하고 네. 같은 장소에서 딸이 피웠던 담배에 불을 붙였던 라이터를 빌려서 그걸로 필 수 있다. 이렇게 엄마가 해서 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 담배를 준비해봤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영화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이 나오면 청소년들 흡연 그 비율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를 네네. 해주셔서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담배가 어떻게 쓰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의 상징처럼 쓰이기도 하고요. 네.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임대현 감독의 영화에 나오는 담배는 한숨 같아요. 이 배우들이 혹은 캐릭터들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자기의 힘든 시절을 겪었을까? 담배를 피면서 한숨을 피면서 연기를 내뿜으면서 참지 않았을까? 견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한숨과 탄식의 상징물이 담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회 정책이야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예술은 그런 양면을 모두 보는 네. 네, 그런 매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그래픽이 너무 이뻐서 굿즈 갖고 싶어요. 3종 세트. 네. 뭐 저한테 주문하시면 내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역대급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지내니? 모든 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래전 일이 돼버렸네. 여기 엄마 옛 친구가 살아. 그래? 나 몰랐는데? 엄마도 이참에 확 면회해버려. 엄마 아직 괜찮아? 용기를 내고 싶어. 엄마!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야. 윤희에게. 네,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바로 따끈따끈한 영화죠. 얼마 전에 극장에 상영했던 윤희에게입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밝았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볼 때 이렇게 대충 편견을 가지고 혹은 어떤 영화일 것이다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밝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유려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어머니로 등장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윤희에게라고 할 때 타이틀롤이 윤희니까 네. 김희애 씨가 굉장히 캐스팅이 중요할 텐데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어머니의 역할이긴 하지만 어떤 한국의 고전적인 어머니상을 끌고 들어오기는 싫었고 그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고유의 어떤 느낌, 이렇게 자연인으로서의 느낌 같은 것을 집어넣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김희애 씨를 선택했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배우가 약간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떤 배우들은 배역 속에 완전히 녹아버리는 스타일의 그런 연기자들도 있고 어떤 배우들은 본인의 고유한 무언가를 끌고 들어오는 배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게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을 텐데 김희애 씨는 약간 후자의 느낌들이 있는데 그게 이 영화랑 굉장히 잘 맞아 보여요. 김희애 씨 특유의 어떤 가만가만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초반에 이제 김희애 씨 연기를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삶의 피로에 찌들어 있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기 때문에 호감도가 대비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인상적인 연기가 아니었나. 상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준 역을 맡은 이 영화가 사실은 한국에서 절반, 네. 일본에서 절반 사실상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준 역을 맡은 배우가 이제 나카무라 유코라는 배우인데 이 나카무라 유코랑 극중에 이제 김희애 씨 배우가 이 두 배우가 마지막에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영화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진행이 되는 건데 그 긴장이 굉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두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만나지 않고 영화를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둘이 같이 영화를 장면을 찍기 전까지 나카무라 유코는 항상 자기 수첩에다가 김희애 배우의 고등학교 시절 사절을 넣고 다녔대요. 한국식에 달라고 해가지고. 네. 왜냐하면 극중에서 두 사람이 고등학교 때 만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 그럴 때 배우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게 굉장히 재밌게 느껴집니다.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플롯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두 사람 만나야만 하는 만나고 싶어하는 두 사람이 과연 언제쯤 만날 것이며 만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중간까지 계속 생겨나고 그것 가지고 이제 영화의 극을 끌고 가는데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윤희에게 실제로는 더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덜어냈다고 하는데 갑자기 정말 너무 짧은 순간의 시간 만남이 지나고 싶었나 어쩌면 마지막에 타오르는 불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마치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의 마지막 폭죽 같은 느낌이 어쩌면 두 사람의 만남 같은 거여서 굉장히 인상적인 플롯이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 개봉됐을 때 이제 그런 한 줄 평을 쓰기도 했는데 영화에서 뭐라고 할까 굉장히 좋은 향기가 러닝타임 내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실제로 영화에서 이제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과거의 어머니나 고모의 연애담을 얘기하면서 윤희에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말이야 하면서 그 사람을 냄새로 추억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냄새가 아련한 그리움이나 어떤 좋음 이런 느낌이었는데 말하자면 이제 좋은 사람에게서 나는 좋은 냄새 같은 걸 얘기하게 되는데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나는 느낌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냄새가 난다고 얘기했을 때 바로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이 마사코 고모가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 얘기를 하면서 그 남자한테 항상 좋은 냄새가 났어. 근데 그 냄새가 알고 보니까 극장에서 나는 방향제 냄새였어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결국 좋은 냄새는 영화의 냄새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어떤 그 은은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좋은 느낌은 결국 이런 영화가 만들어내는 향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제일 먼저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러브레터가 떠오른다? 네.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영화의 설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러브레터의 공간적인 배경의 핵심인 일본 오타루가 영화에서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네. 더군다나 그것을 겨울이라는 계절에 찍고 있고 ずっと前 그리고 나서 영화에서 두 여자 주인공 사이의 편지 왕래가 핵심적인 모티브를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두 영화 모두의 공통점으로 시작했을 때 굉장히 사랑했거나 가족이었거나 이런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이나 기일에 참석하는 걸로 영화가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것이 굉장히 비슷한데 이런 부분이 어떤 생각하면 약간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만이 담보해낸 어떤 그런 고유의 감각과 감정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 영화를 또 다시 보게 만드는 네.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 약간 과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저도 있었는데 네. 그건 어쩌면 편지라는 속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편지는 보이지 않는 상대방에게 붙이지 못할 편지 같은 걸 쓸 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담잖아요. 네. 그럴 때는 평소에 나답지 않은 약간의 감정이 과잉된 듯한 문체 혹은 내용을 쓰게 된단 말이죠. 그게 이 영화를 그대로 옮겨졌기 때문에 평소에 알던 것보다는 조금 더 과한 감정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사람은 약간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절절한 감정인 거죠. 네, 이 편지라는 게 사실 이제 붙이지 못한 편지, 혹은 도달하지 못한 편지, 전달되지 못한 편지 이런 모티브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무슨 시네마 천국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영화의 편지 모티브가 굉장히 재밌는 건 뭔가 하면 영화에서 두 주인공은 각각 영화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편지를 씁니다. 쓰는데 편지를 쓰면서도 자기가 그것을 붙이지 못할 거라는 것을 현재 알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 붙일 만한 용기가 없어요. 근데 편지가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라는 이 초반의 편지를 보면 준이 쓴 편지는 마사코 고모가 붙이게 되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윤희가 아니라 윤희의 딸인 세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이상한 어떤 독특한 아이러니들이 이 속에 매개의 형태로 개입을 하게 되고 사실은 이 영화가 물론 굉장히 이렇게 웃음 깊은 멜로이기도 잘 하지만 지내니?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관계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가족에 보고 관한 싶었어. 이야기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캐릭터를 제가 세범당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세범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임대형 시네마틱 유니버스 안에서는 사람들이 엄청 미세요. 임시유. 네. 사람들이 각각 존재할 뿐 연결되는 고리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네. 편지를 안 붙이려고 그러고요. 찾아가질 않아요. 근데 이걸 연결해 준 사람이 바로 맞아요. 세범이거든요. 맞아요. 세범이 약간 여기서 통통 튀어 보이는 이유는 이 모든 사람들 연결하는 고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모든 사람들 세범이 다 만납니다. 고모도 세범이 가서 만나죠. 그렇죠. 그 준도 세범이 만나죠. 그러니까 세범만 혼자 계속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 거죠. 마지막에 연결해 주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세범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의 한번 역할을 뵙고 하는 것 싶었어요. 같습니다. 네, 이 영화는 이제 로드무비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때 길을 떠나는 여행의 목적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들어가는 건 세범 입장에서는 엄마랑 과거에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누군가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뭐 윤희에게는 역시 마찬가지로 옛사람을 찾아가는 느낌이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그런 과거의 흔적을 찾아가면서 마침내 과거에서 헤어나서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는 여행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행이 갖고 있는 겉에서의 목적과 속에서의 목적이 굉장히 달라 보이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멜로에서 시작해서 성장 영화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영화가 이 어떤 복층의 심리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또 이런 분석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저는 한번 의미부여를 해봤습니다. 네. 윤희와 준은 결국 같은 사람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 네. 준이라는 발음이랑 윤희라는 발음이 되게 비슷합니다. 라임이 비슷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도 어릴 때 친해지게 된 계기도 이름이 비슷해서 그럴 수도 있고 윤희가 그 먼 곳에서 준을 만나고 오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스스로를 만나고 돌아와서 성장하는 이야기라고 본다면
물론 어릴 때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나 자신. 자신을 만나러 가는 여행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이름에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어쨌건 뭐 이 영화는 여성 영화로서도 굉장히 돋보이는 측면이 있고 극 중에 등장하는 네 인물이 전부 다 여성이기도 하고 네. 보조적인 인물 중에 남자가 출연을 하는데 이 남자 캐릭터조차도 이 세계에서 인물과 굉장히 잘 어울리면서 사실상 보조의 의미밖에 띠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극 중에 어떤 그 이야기의 메인 스토리를 본다면 네. 그런 면에서도 이 영화는 이 네 명의 여성 주인공을 끌고 가는 굉장히 인상적인 어떤 풍경들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거죠. 네. 뭐 이 영화에서 그 두 여성의 사랑을 다루고 있으면서 가장 밑줄을 긋는 대목은 우리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인 것 같아요. 후반부에 나오는 대사이긴 네. 하지만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는 사람들의 사랑이 왜 금지되고 그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 시간을 우리가 느껴보게 만들고 그 시간을 우리가 상상하게 만들므로써 다른 사람의 그런 처지와 사랑을 이해하게 만드는 아주 언니는 사진 좀 좀 찍으셨나 봐. 사려 깊은 그런 플롯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을 살 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영화나 이런 데 세계에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 삶 전체에서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곱씹고 자꾸 돌아가게 되는 어떤 하나의 지점으로서의 사건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키우다 보면 그리움 같은 것도 있고 후회 같은 것도 생기게 되는데 더군다나 그때 그 사건 속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네가 잘못했어라고 말을 해서 마음속에 회한이 있는 경우는 더 강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영화 자체가 인물한테 그때 네가 틀렸던 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네. 그런 사려 깊음하고 따스함 같은 것이 있는 영화라서 우리를 사로잡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 우리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매개체 여기서는 카메라인데요. 엄마가 어떤 사연이 있는 카메라를 딸에게 물려주고 네. 그 딸이 카메라를 쓰면서도 그 사연을 몰랐다가 그 사연을 알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모의 삶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부모의 삶을 알았을 때 아, 엄마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었구나. 엄마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를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걸 이해하게 된다는 것처럼 카메라가 영화로 대치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부모 세대를 이해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도 이해해요. 윤희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항상 팔이 아파서 팔을 주무르는 버릇이 있는데 자기한테 그런 버릇이 있는 것 혹은 팔이 아팠다는 사실 자체를 스스로가 인지 못하는 부분이 네.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또 그런 어떤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